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MBN 토요 뉴스 와이드입니다. 미국 대선 초박빙 선거가 될 거란 예상을 깨고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이 났는데요. 다시 마주하게 된 트럼프 시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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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번 주에는 미 대선이라고 하는 정말 세계적인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트럼프의 승리를 예상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해리스의 승리를 예상하신 분들이 있었고 팽팽한 접전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깜짝 놀란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미 대선 여러 가지 이모저모 영상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Take over, Elijah. Yes, take over. And we had one president who couldn't climb a flight of stairs, and another who was fist pumping after getting shot. Fight, fight, fight! I want to thank the American people for the extraordinary honor of being elected your 47th president and your 45th president. This will truly be the golden age of America. That's what we have to have. This is a magnificent victory for the American people that will allow us to make America great again. Many people have told me that God spared my life for a reason. And that reason was to save our country and to restore America to greatness. And now we are going to fulfill that mission together. We're going to fulfill that mission. But we must accept the results of this election. Earlier today, I spoke with President-elect Trump and congratulated him on his victory. 예, 뚜껑을 열어보니까 선거인단 최소 270명 정도를 확보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게 되는데 무려 트럼프는 300명을 넘게 이제 확보를 했더라고요. 먼저 우리 이윤수 교수님, 이제 공부를 미국에서 하셨죠? 네. 어디 주에서 하셨습니까? 뉴욕주에서 했습니다. 뉴욕주. 네. 뉴욕주는 전통적으로 해리스의 강세 지역이고 민주당의 전통적 네. 지지층이죠. 거기는 이번에도 해리스가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긴 했어요.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이른바 소위 말하는 경합주 7곳은 트럼프가 다 가져갔어요. 네. 예상하셨어요? 사실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박빙일 거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했고요. 물론 한 3주 전부터는 트럼프하고 관련된 주식이라든가 어떤 환율, 그다음에 비트코인 뭐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오르고 예를 들면은 그 프라이빗 감옥이라고 민간 감옥 관련된 주식이 오르고 이런 굉장히 어떤 트럼프하고 관련된 것들이 올라서 트럼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막판에 해리스가 따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박빙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 앞으로 여론조사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론조사하고는 굉장히 상관없는 결과가 나왔고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경합주, 예를 들면은 펜실베니아라든가 미시간, 위스콘신 이런 데는 전통적으로 경합주긴 하지만 어떤 그 노동자 계층이나 이런 것들이 강한 데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해리스가 우세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트럼프가 전부 휩쓸었죠. 네. 그러니까요. 그날 이제 저도 이제 특보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개표 방송을 쭉 이제 인터넷으로 확인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개표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막 비트코인 가격이 뛰고 또 이제 트럼프를 응원했던 테슬라, 주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 주가가 또 막 테슬라 주가가 오르고 막 등등해서 야, 미국의 월가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좀 아나 보다. 아니면 이 사람들은 트럼프가 되기를 희망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 막 주식시장 주가가 오르고 비트코인이 오르고 막 이러니까 뭔가 좀 느낌이 해리스 쪽엔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진짜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예. 월가는 원래 좀 빨리 움직여요? 정치적인 결과를 먼저 알아요? 이게 스마트머니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돈들이 움직일 때 이게 뭔가 아니까 빠르게 움직이고 나중에 그게 따라서 오르더라라는 식으로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 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확성은 있지만 그게 어떤 정치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것하고 자기 돈이 가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큰 돈이 움직였다라는 돈에서 이게 쉽사리 할 수 없는 베팅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확신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투표가 끝나자마자 누가 이길 것이냐에 대해서 돈은
도는 트럼프 쪽으로 급격히 휩쓸려 가는 거 보면서 이거는 개표 하나마나 이건 트럼프가 이겼다라는 게 아마 당시 월가의 그 큰 손들 투자자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미국 우리, 예. 네. 위원님은 어떻게 이런 결과를 이런 걸 안다 그러면 신이죠. 미국 월가 투자자들이 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미국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 선거 분석을 할 때 카운티 단위까지 다 판세 분석을 해놔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편 투표함을 먼저 여느냐, 트럼프가 우세한 데를 먼저 여느냐 이걸 다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 딱 뚜껑을 열어보면 흐름이 어디 가는지를 빨리 분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흐름을 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예측에 틀린 건 2016년에 틀렸고 20년에 틀렸거든요. 네. 이번에 또 틀렸거든요. 그동안에 모든 걸 이제 반영을 해서 여론조사를 희한하게 했어요. 보정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렸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무를 못 보고 나뭇잎만 봤다. 뭐냐면 지금 두 가지 불안이 유권자들의 심리를 숨긴 것 같다. 하나는 뭐냐? 글로벌 불안입니다. 뭐 3차 세계대전 얘기 나오죠. 푸틴 집에서 핵공격 얘기 나오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김정은의 폭주. 그러니까 글로벌 정세가 극도의 혼돈이에요. 그다음 미국 국내 경기 지표는 좋지만 미국 중산층들이 지갑이 참 빡빡하게 된 인플레이션 때문에 예전만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 불안한 미국의 국내와 국제 정세는 상황이 불안하면 스트롱맨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아무리 봐도 모험생 아니잖아요. 그 상관없다. 거칠어도 좋아. 안정적인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예. 이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표심이 움직인 건 그 저변을 반영한 게 아니고 그 불안을 잠재울 수 만한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거친 언사했거든요. 그건 실수가 아니고 욕까지 했잖아요. 예, 그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지나가 보니까 나는 강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통했던 거고요. 예. 교수님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경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경합주를 휩쓴 것도 놀랍지만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우리가 파퓰러 보트라고 하는 일종의 국민 투표죠. 그 숫자가 이제 투표를 트럼프한테 월등하게 많이 했다라는 것은 그건 전혀 예측 못했던 일이고 사실 사례적으로도 공화당 대표가 어떤 그 주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이긴 적이 있지만 그때 그 파퓰러 보트까지 이긴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득표율을 전국 말하는 거죠. 득표율에서 전체 네, 유권자 맞습니다. 수에서 예. 얻은 표. 예. 예, 전국 득표율을 공화당이 같이 가져간 거는 2004년인가요? 그 저희 아들 부시 때 이후로는 사실 처음인데 예. 이거는 아무래도 그 물론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특히 경제적인 상황, 특히 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리스가 마땅한 대답을 못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뭐 이게 뭐 바이든의 잘못이냐라고 하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 때 일어났던 일이고 그렇다면 자기가 뭔가 차별화하고 단순히 트럼프가 나빠라는 비판보다는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어떤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민주당이 어떤 그 강한 지지를 받기는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는 분열주의자고 뭐 욕도 잘하고 뭐 깡패 같다. 그렇게 인신 공격 또는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다라고만 얘기해서는 안 됐었다. 그런 네. 얘기군요. 예.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2기 내각이 이제 꾸려질 텐데 어떤 인물들로 채워질지도 관심입니다. 그중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에 이 사람이 지명이 됐는데요. 준비된 영상으로 확인해 보고 오시죠. Susie, come here. Susie likes to stay sort of in the back, let me tell you. The Ice Maiden, we call her the Ice Maiden. Come on, Chris, come here, Chris. Susie likes to stay in the background. She's not in the background. Come here, say something. 네, 2기 첫 내각,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수지 와이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을 했습니다. 수지 와이스가 어떤 인물이냐, 뭐 얼음 아가씨다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고 하고요. 공식 석상에서는 정말 말을 안 한다고도 알려져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백악관 비서실장에 미국에서 여성이 발탁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예.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은 유리창을 못 깼는데 네, 백악관 비서실장에 그 유리천장을 앞서가는 깼다. 트럼프가 첫 번째 백악관 실장으로
비서실장으로 여성을 택했단 말이죠. 예. 근데 우리 뭐 얼음 아가씨 그러는데 아이스 베이비였어요. 아이스 얼음 베이비. 아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얼음 아가씨를 누가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철저하게 참모형인 것 같아요. 충성심이 예, 강하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예. 그러니까 대선 캠프 때도 사실상 공동이지만 원탑이었다고 그러고요. 네. 트럼프 지난 4년간의 곁에서 사실상 비서실장을 해온 사람입니다. 해온 사람이고 첫 번째 이제 조건이 이게 지금 이중적인 판단인데요. 예. 할 말은 하는 사람인가 봐요, 트럼프한테. 근데 싫은 그걸 소리도 또 한다고. 예, 예. 그걸 트럼프한테. 트럼프 당선이 또 들어주나 보죠. 예, 예. 그 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예. 이번에 그 백악관 비서실장 수락할 때도 조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무슨 조건이 있어요? 시키면 하는 거지. 조건이 뭐냐면 네. 트럼프를 만날 사람은 내가 정한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복잡한 얘기가 뭐냐면 예. 트럼프에게 완전히 충성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한다는 얘기인지 예. 아니면 트럼프가 이렇잖아요. 만나는 왔다 갔다 사람마다 하고 예측 불허. 그걸 자기가 맡겠다는 건지 그건 아직은 모르는데 예. 그러나 사실상 캠프 안에서도 에고 각자 자아는 집에다 놓고 알아. 우리 원팀이고 네. 그러니까 완벽한 어떤 철저한 참모이면서 충성스러운 그러면서도 상당히 강인한 그러니까 이번 캠페인의 그런 흐름을 저분이 다 정한 예. 거거든요. 근데 상당히 강공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유명한 스포츠인이었고 또 한국전 참전 여기 한국과도 인연도 있다고 네. 그래요. 그러나 그게 장점으로 작용할지 정말로 트럼프의 강공을 선봉에 서는 사람일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몰라요. 근데 처음에 그걸 일기 트럼프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 트럼프가 썼던 주변 참모들 뭐 볼튼이라든지 예. 뭐 그때 백악관 비서실장도 맞아 다 떠났잖아요. 트럼프한테 직언했다가 예. 듣기 싫은 얘기했다가 다 잘렸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트럼프는 그러니까 본인한테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지만 트럼프는 굴러온 돌이에요. 공화당 안에 있던 인물이 아니고 예. 이단화로 다니다가 그냥 공화당을 장악해버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참모가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골수 공화당인 사람들을 참모로 썼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충성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도 공화당이면서 트럼프를 공격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들 주니어도 이제 아버지보다 똑똑한 사람은 안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보다 똑똑한 사람은 참모가 안 된다. 유비가 예. 제갈공명이 유비보다 머리가 나쁘면 총나라가 만들어집니까? 예. 그 얘기거든요. 네. 이제 충성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지 와일즈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기의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이번은 능력보다는 철저하게 충성도. 또 하나는 임기가 두 번째이기 때문에 미래가 없거든요. 네. 2년 뒤면 중간선거거든요. 예. 여기서 지금 급격히 레임덕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그 부분을 알고 있는 거죠. 네. 주니어도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또 한 사람 이제 관심 인물이 바로 아까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테슬라 일론 머스크 회장인데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최대 수혜자라고 하죠. 1등 공신이기도 합니다만 이번 정부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 맡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대 수혜자이기도 하지만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돈을 굉장히 많이 썼죠. 근데 더 많이 번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예. 그 트위터라는 플랫폼을 이 사람이 트럼프에게 돌려줬다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아까 그 언론이 제대로 예측을 못했다라는 얘기를 할 때 메이저 그 주요 언론사들이 트럼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트럼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트럼프가 뭐 밀리는 것 같은 보도를 한 반면에 트위터에서는 사실 트럼프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네. 인위적으로 조작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뭐 빌 에크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트위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목소리를 지금은 낸 이제 게 X죠. 예. 예, 지금 X죠. X를 통해서 이제 한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효율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머스크가 만약에 맡게 되면 정부 효율성위원회 요거 네. 맡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건 무슨 직책인가요? 어떤 이게 일인가요? 뭐 감세를 이제 내세운 게 트럼프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예. 지금 돈이 굉장히 낭비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예. 머스크가 그거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뭐 무보수로 직함도 없이 뭐 대가 없이 일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자기가 이걸 통해서 세금을 2조 달러 정도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를 얼마 예.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예. 사실
그 머스크가 하는 일이 테슬라라는 자동차고 그다음에 스페이스X 이런 게 규제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정부에 들어가는 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가 이미 일기에서도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은 엑슨 모바일이라고 굉장히 큰 정유 회사죠. 예, 여기는 더 엑슨모빌. 규제 같은 것이 문제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CEO가 렉스 틸러슨이라는 사람이 그 국무장관을 했었거든요. 예. 그 때문에 이제 오히려 트럼프의 경우는 이제 머스크가 트럼프도 특이한데 머스크도 되게 특이한 사람 아니냐. 예. 사실은 CEO 때 캐릭터가 좀 문제가 겹치기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됐었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런데요. 예. 트럼프의 그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잖아요. 아니 그 머스크의 회사는 전기차 회사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테슬라도 경영에 좀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냐 했는데 오히려 더 수혜를 입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요? 예, 이게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면 다른 데는 사실 전기차 보조금에 의존을 더 많이 하지만 네.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더 리더고 앞에서 있기 때문에 예. 경쟁에서 오히려 다른 회사들이 따라오는 것을 후발 힘들게 주자들이 만들 못 수도 따라오는군요. 있고요. 그럼 오히려 우리나라나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자동차 완성차 업계가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IRA라는 게 사실 전기차 보조금들이 있었는데 그런 혜택이 줄어들면은 다른 전기차 회사들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물론 테슬라가 뭐 상하이에서 전기차를 만듭니다. 근데 그거를 뭐 유럽에 수출하겠지만 그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관세 같은 걸 통해서 예. 중국에서 오는 다른 자동차를 막아줄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테슬라가 지금 AI 자율주행 이런 데서 가장 잘 되고 있는데 예.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다면 사실상 그 테슬라에는 날개를 달아주는 일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게 그 테슬라가 지금 선두지만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주 전기차 시장에서 아주 급성장하고 있잖아요. 우리 네. 현대차도 타격을 받는 거네요. 중국 전기차뿐만 아니라. 예, 안타깝게도 사실 현대차가 뭐 주로 완성차 우리나라에서 만들기도 하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조지아주에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 이런 걸 세웠는데 여기는 예. 사실 미국 시장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보조금을 받는 것도 중요한 이유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럼 이런 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 당초 계획에 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 효율성위원회에 이제를 맡게 되면 그것도 일종의 공직이잖아요. 움직이죠. 우리 같으면은 그 뭐 기업인이 안철수 의원이 대표적이지만 뭐 의원을 하든 아니면 어떤 공직을 맡게 되면 백지 신탁이라고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을 다 처분하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데 테슬라는 이거 돈이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뭐 이렇게 돈 있는 사람이 막 이런 거 맡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업은 사업대로 하면서 공직은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이제 이해관계가 얽히는 부분에서는 배제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아마 테슬라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에 관련돼서 뭐 규제를 완화한다거나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관련된 직책을 맡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거나 이런 어떤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된 어떤 정부의 운영 이런 과 관련된 거라면은 아마 그런 것들에서는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미국의 경우 민간 기업에서 일하고 그다음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민간 기업의 갑부들이 사실은 일을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네. 관련된 것을 좀 제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예를 네. 들어서 그 예전에 보스턴 연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잘못된 투자를 어떤 관련된 예. 지식을 갖고 있던 분들은 이제 쉽게 물러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이제 재집권 이제 내각 얘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 조금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우리 교수님에게도 이제 우리 저 박사님에게도 이제 답 말씀할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미 연준이 어제 금리를 내렸잖아요. 미국의 금리를 0.25%포인트 또 내렸는데 그거 내린 거보다 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끄는 거는 파월 미 연준 의장이 트럼프한테 해고당할 수도 있다. 예. 근데 파월이 나 절대 안 나간다. 네. 트럼프가 나를 해고할 권한은 없다. 이러면서 이제 맞짱을 떴어요.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뭐 자기를 수사했던 연방 검사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을 바로 해고시켜 버리겠다고 하는데 연준 의장은 해고를 못 시키나 보죠? 예, 그게 간단하게 물어보시면 예. 저는 그냥 노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 사실 기자회견장에서 기자가 트럼프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할 거야? 너 나갈 거냐? 그랬더니 간단하게 노 하고 그냥 단호하게 딱 끝났거든요. 질문한 기자가
그 추가 질문을 못 물어볼 정도 이렇게 예. 했는데 제도적으로 사실 불가능합니다. 제도적으로 되게 어렵고요. 아마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것은 2026년에 뭐 임기가 끝나면 예. 그때 자기 사람으로 바꾸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대로 기준금리를 더 내리는 게 어려워지는 게 기준금리를 내 맘대로 낮추라고 그 사람이 낮췄고 그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요. 사람들이 달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 이거 달러 이제 더 이상 못 믿어. 이렇게 되면은 미국 국채금리가 가뜩이나 오르고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해볼 수 있지만 시장을 이기기는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워낙 이제 트럼프가 예측 불허의 대통령이다 보니까 뭐 연준 의장 정도는 뭐 순식간에 바꿔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제도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이제 그 경제 쪽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트럼프 2기에서 제일 또 관심사가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도 있지만 중국에게 60% 관세를 때리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중국이 가만히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때리면 관세 정책이라는 게. 근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마가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확실히 드러난 게 미국은 위대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마가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위대하지 않다는 걸 인정한 거거든요. 예. 두 번째, 트럼프의 정책은 결과적으로는 미국인들이 결과는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의 기술력과 자금력으로 그걸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단순한 작업장은 해외 임금이 싼데 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싼 물건이 들어오면 그걸 마트에서 대량으로 소비하는 게 미국 사람들 행복의 척도거든요. 근데 관세를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물건값이 올라가거든요. 싼 물건이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있어서 그걸 저렴하게 대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네. 인건비를 보면. 그러니까 이번은 사실은 마가라고 하는 트럼프 방식은 미국인들의 절박함. 저는 미국이 전형 노후를 봤어요, 사실은. 저렇게 안 됩니다. 고관세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물가 더 올리게 되거든요. 네.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그러니까 60%를 그대로 때린다 그러면은 무차별적으로 때린다 그러면은 미국 국민들이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요. 훨씬 더 소비가 줄어듭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를 할 테니까 관세는 올리려고 할 거고 그 여파는 우리한테도 올 겁니다. 역사상 보호무역주의로 다시 제국이 재건돼 가지고 경제력을 살린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자극적인 방식인 것 뿐입니다. 예. 근데 우리한테도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국 우선주의를 채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불공평한 무역 거래에서 우리는 또 미국에 흑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제품에 대해서 다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되면 중국한테도 관세 때려, 우리한테도 관세 때려. 우리는 또 중국도 되게 중요한 수출 국가인데 중국 수출도 줄어. 또 미국 수출도 줄어. 뭐 환율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막 트럼프 때문에 우리 경제만 그냥 고통 속으로 빠져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나 이런 생각이 우리만 좀 빠져요. 드는데 미국 주식은 막 펄펄 나는데. 그게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그래서 추정을 해봤더니 트럼프가 되면 한 63조 원 정도 그 GDP가 이게 최고로 나쁜 수치입니다. 이게 예. 나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이제 숫자가 나왔는데요. 그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10에서 20% 관세를 부과하면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완성차를 그 수출하는 국가를 보면 미국 비중이 50%거든요. 그게 트럼프 1기에서 37%였는데 이게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건 어쩔 수 없고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국 이런 데 수출도 줄어드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직접적으로 수출도 하지만 다른 나라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출을 하게 될 텐데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이런 동남아를 통해서 예, 경유해서. 멕시코를 통해서 우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워지면은 뭐 타격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흥미로운 게 있던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한 70%는 이번 선거에서 해리스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응답했다는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입게 될 피해, 트럼프가 됐을 경우 우리가 입는 경제적 피해도 아마 우리 국민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은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잘한 게 아니고 해리스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네. 2016년 전략이나 2020년 전략 이번이나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계만 돌리면 그때하고 똑같아요. 예. 그러면 해리스는 이겨야 될 요인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검사죠. 트럼프는 피의자죠. 여성이죠. 유권자 여성 반입니다. 네. 그다음에 미국 인구의 40%가 비백인이거든요. 이게 히스패닉 19%,
흑인이 한 14%, 아시아가 한 7% 이렇게 되거든요.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엄마가 인도계, 아시아, 아버지 자메이카 흑인, 중남미니까 히스패닉. 그렇게 보면은 이 트럼프의 어떤 거친 이미지보다 어쨌든 해리스는 어쨌든 도덕성. 근데 그걸 못 살렸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해리스라는 기대감을 전혀 충족을 못 시켜준 거다. 그 트럼프는 사실은 떨어질 요인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리스는 그 좋은 조건에서 놓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 눈에 봤을 때는 네. 당연히 해리스가 될 것처럼 보이는 거죠. 희망사항도 있지만 예. 누가 봐도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나무젓가락만 꽂아놔도 된다고. 저는 그러니까 해리스가 가진 장점을 못 살린 거죠. 근데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정권을 연장하거나 정권을 잡는 재창출하는 가장 큰 힘은 역시나 먹고 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바이든 정부 시절에 뭐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여러 가지가 좀 경제적으로 서민들 먹고 살기 일자리라든지 등등이 좀 안정돼 있었다면 이번 선거는 해리스가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완벽하게 이끌겠죠. 경제도 지표는 안 나빴어요. 지표상으로. 그러니까 실업은 없는데 월급 가지고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요. 햄버거 가격, 그렇죠. 기름 가격이 비싸. 그걸 해리스가 강하게 치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뭐 나쁘지 않아, 뭐 트럼프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가버리니까 전략이 먹힐 리가 없었던 거죠. 네. 실제로 그 출구 투표 결과를 보면 인플레를 문제로 되게 어렵다라고 한 사람들 73%가 트럼프를 찍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가 정말 중요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 결과 또 관심 있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전 세계 안보 문제일 텐데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전 세계 안보 지형에도 아주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If I'm president, I will have that war settled in one day, 24 hours. On the evening of November 5th, I will call Putin, I will call Zelensky. I said, we got to stop. Я, пользуясь случаем, хочу поздравить его с избранием на пост президента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Америки. Я уже говорил, что мы будем работать с любым главой государства, которому окажет доверие американский народ. It is up to Ukraine to decide what should and should not be on the agenda for ending this war. 그래, 내 인간이 46명이었는데 저는 전에서 시체일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제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무기 지원을 하면 저희는 어찌됐든 방어 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기간에 본인이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또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두 개의 전쟁이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두 개를 어떻게 24시간 안에 끝을 낼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1시간 안에요? 예. 전화해서요. 푸틴한테는 가만히 있어 그러고 예. 우크라이나한테는 이제 무기 안 줄 거야. 그럼 끝납니다. 왜냐하면 푸틴은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의 한 5분의 1, 4분의 1, 예. 그러니까 5분의 1, 그러니까 예. 면적으로 보면 남한 면적을 점령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휴전하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나토도 우크라이나 전체가 뚫리는 거는 맞겠지만 이 선에서 지금 휴전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원하지 않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문제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냉혹한 현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선에서 끝나면 우크라이나 비극이죠. 네. 영토를 그만큼 뺏기고. 땅을 내줘야 그렇죠.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미국이나 나토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는 미국이나 나토의 친구가 아니거든요. 나토도 아니고. 예. 근데 그게 뚫리면 유럽이 뚫려버리니까 울며 겨자 먹기를 지원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휴전하겠다는 거. 이게 강제 휴전이라고 그래요. 강제 휴전.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국제 질서는 굉장히 이제 냉혹한 냉혹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자꾸 선악으로 보시는데 예.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냉혹한 질서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분단 체제 형식으로 점령당한 채로 끝날 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그래서 그걸 젤렌스키가 알고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를 조금이라도 점령한 겁니다. 예. 휴전하게 되면 남쪽이랑 많은 땅이랑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다행인지 근데 이런 식의 휴전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러우 전쟁은 이제 소강 상태로 간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젤렌스키가 이제 그런 어떤 전략 차원에서 이제 러시아 영토였던 쿠르스크를 이제 예. 점령을 했고 그 쿠르스크를 되찾기 위해서 지금 북한군 병사들이 이제 파병가 있는데 앞서 이제 잠깐 이제 뭐 부상당한 북한군 병사 나는데 저거는 사실 확인이 안 된 약간 페이크 영상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간에요. 이게 만약에 트럼프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가 원하지는 않지만 강제적으로 종전 내지는 휴전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동부 쪽에 있는 지역은 뭐 비무장지대처럼 해놓고 크림반도는 다시 러시아에게 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젤렌스키에게 아주 불리하게 종전이나 휴전이 딱 돼버리면 1시간 안에 그러면 그 쿠르스크 지역에 가 있는 북한군 병사들은 짐 싸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가나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불안한 대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주 계속 전투병이 갔는지 안 갔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인은 된 것 같아요. 미국 당국도 그렇고 젤렌스키도 그렇고 다 인정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 예. 저 저것도 화면도 가짜 영상 예, 폭풍군단 예, 친구들은 머리 짧아요. 저렇지 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투했다는 얘기만 나오지 실 증거는 안 나오거든요. 뭐 갑자기 개고기 통조림이 나오는데 뭐 그것도 가짜입니다. 예. 북한에서 개고기 통조림은 가짜 영상이 너무 많이 예, 돌아다니고 있어요. 북한에서 개고기 통조림은 굉장히 고급이에요. 예. 간부들 선물용입니다. 예. 아니면 선수촌에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한 상태로 휴전이 돼도 이제 예. 뭐가 필요하느냐? 재건을 위한 공병대가 필요합니다. 대규모 재건, 건설 노동자. 예. 그다음에 불안한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력이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면전으로 참여 안 한다고 하더라도 예. 병력은 필요합니다. 공병국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역할은 있겠죠. 야 이게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또 김정은을 또 바로 만나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또 그동안 북한하고 굉장히 대립각을 세워왔던 윤석열 정부로서는 굉장히 또 공공한 처지에 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공궁이라는 것보다 냉혹한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동맹 만능주의가 아니거든요. 트럼프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좋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동맹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거다. 예. 필요 없으면 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의 기반을 두되 그러나 김정은을 만나면 우리가 이제 뭘 우려하냐면 북핵을 용인하는 거죠. 너 알아서 가지고 있어. 그런데 앞으로 미국 공격하는 ICBM은 안 돼 그만둬. 핵 동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 대한 공격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가 되는 거죠. 예. 이걸 핵 군축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가능성이 지금 제일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이미 뭐 빅터 차도 뭐 그런 얘기 했지만은 핵무장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핵을 갖자 이렇게 나올 수 그런 여론이 커지죠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는 그게 아니고 이제 노라고 할 수 있는 코리아를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여러 가지 청구서부터 시작해 다 데려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주한미군이 우리를 위해서 와 있느냐? 아니거든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트럼프 요구의 합리적인 수준에서는 받아들이지만 예. 아닌 건 아닙니다. 아닌 건 네. 아닌 거고 만일에 북한의 그 핵군 총론,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현실론적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 세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하나는 자체 핵무장, 하나는 전술핵 반입, 아니면 핵물질 확보. 예. 이건 농축과 제철이 권한만 한미 원자력 협정만 개정만 하면 되거든요. 예.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카드로 가지고 있고요. 예. 일단 핵군 총은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이 교수님 이 정치 외교와 경제를 연계시켜서 이렇게 참 설명하기가 사실 굉장히 위험스럽긴 하지만 지금 트럼프 전략이 그거 같아요. 너네 한국 우리가 지켜주고 있지 않아? 너네 머니머신 돈 잘 벌잖아? 너네 방위비 지금 너무 싸? 6배 올려, 9배 올려. 이러면 우리는 한미동맹을 철석같이 유지해야 되니까 우리가 미국이 달라는 대로 트럼프가 달라는 대로 돈 더 주고서라도 경제적으로 우리 관세 맞더라도 뭐 전기차라든지 뭐 반도체 보조금 뭐 손해 보더라도 미국이 해달라는 대로 그럼 다 해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도 경제적 실익을 위해서 미국하고 뭐 안보 그래 뭐 니네 주한미군 뭐 중요하지만 우리도 충분히 무력 돼 있으니까 우리 그냥 우리 길 갈래 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냐? 과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를 어떻게 우리는 잘 균형점을 찾아야 될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예. 근데 연구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우리가 저는 사실 경제적으로 어떤 첨단 산업이라든가 우리가 독보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늘 하는데요. 그래야지 뭐 미국이 우리 물건이 없이 뭐 안 돌아가면은 꼭 우리가 어떤 가격이든 수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안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면에서 트럼프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다 압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명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트럼프 등장과 우리 대한민국의 처지에 대해서 처지라고 하니까 약간 좀 이상한데 어쨌든 현실,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좀 솔직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